자, 인덱스 설계 파트인데요. 인덱스의 특징이나 인덱스에 대한 기본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레코드를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요. 키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쌍으로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를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물리적인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레코드가 저장이 되면 그 물리적인 구조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를 통해서 파일에 접근을 하게 되면 접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덱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레코드를 삽입하거나 삭제라고 하는 작업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에요. 인덱스의 개수를 최소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기본 키를 위한 인덱스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의 물리적인 순서와 인덱스의 엔트릭 순서가 일치하게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인덱스를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인덱스는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나 특징에 따라서요. 트리 기반 인덱스가 있고요. 비트맵 인덱스가 있고요. 함수 기반 인덱스가 있고요. 비트맵 조인 인덱스, 도메인 인덱스로 분리를 합니다. 자, 인덱스를 설계할 때는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컬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먼저 지정한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인덱스의 설계를 반복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인덱스 설계 순서만 잠깐 봐주시면 인덱스의 대상 테이블이나 컬럼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인덱스의 최적화를 수행을 하고요. 마지막엔 인덱스의 정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또 파일을 원하는 레코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인덱스는요. 우리 책의 색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인덱스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 등을 보시면 새로 추가되는 인덱스는 기존 액세스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인덱스가 지나치게 많게 되면 실제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보다 위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인덱스를 만들면 추가적인 데이터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인덱스와 테이블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 분리되도록 설계를 해야 나중에 인덱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덱스를 수정하거나 관리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이제 뷰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뷰에서는 여러분께서 뷰의 개념과 뷰의 특징만 한번 짚어보시면 됩니다. 자, 뷰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이 된 자료만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가상 테이블을 뷰라고 부릅니다.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실제 저장 장치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보정하는 작업이라든가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작업을 할 용도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뷰의 특징을 좀 봐주시면요. 뷰를 통해서만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때도 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는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저장 구조로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논리적인 독립성을 제공할 때도 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기본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를 가지고 구현을 해야만 삽입과 삭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뷰는 다른 뷰를 정의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뷰가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나 뷰가 삭제되면 그 테이블이나 뷰를 기초로 한 다른 뷰도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우선 뷰는요. 장점은 논리적으로 데이터의 독립성을 제공한다라는 것과 사용자가 데이터 관리를 좀 더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 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기 때문에 보안에 제공이 되는 게 뷰의 장점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가 없고요. 뷰의 내용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뷰를 변경하려면 뷰를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뷰는 기본 키로만 만들어져야 기본 테이블의 기본 키로만 만들어진 뷰가 삽입, 삭제,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본 키가 아닌 것들은 검색만 가능하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의 액세스 속도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동일한 데이터 블록에 저장하는 물리적인 저장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버에서도 2대 이상의 서버를 하나의 서버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서의 클러스터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클러스터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클러스터링의 특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클러스터링의 특징을 좀 보시면 클러스터링이 된 테이블은 데이터를 조회하는 속도가 향상이 되지만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에 대한 성능은 떨어진다라는 것. 또 클러스터는 데이터의 분포가 넓을수록 유리하다. 데이터 분포가 넓은 테이블은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러스터링, 대용량을 처리하는 트랜잭션일 경우에는요. 전체 테이블을 스캔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파티션은 대용량의 테이블이나 인덱스를 작은 논리적인 단위인 파티션으로 나누는 것을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에는 중요한 몇 개의 테이블에만 집중적으로 데이터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분산을 시키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이나 인덱션을 파티셔닝 하게 되면 파티션 키 또는 인덱스 키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별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처리는 테이블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데이터 저장은 파티션 단위로 수행이 됩니다. 파티션의 장단점은요. 우선 데이터 접근을 할 때 액세스 범위를 줄여주기 때문에 쿼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티션별로 데이터가 분산 처리되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디스크의 성능도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티션별로 백업이나 복구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행 속도도 빠릅니다.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데이터 손상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가용성 향상과 파티션 단위를 통해서 입출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파티션의 장점이라면 파티션의 단점은 하나의 테이블을 세분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테이블 간의 조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 용량이 작은 테이블을 파티셔닝 수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파티션의 종류는 파티셔닝하는 방식에 따라서 범위 분할, 해시 분할, 조합 분할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범위 분할이라는 것은 지정한 열의 값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을 범위 분할이라고 부르고요. 해시 분할이라는 건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해서 결과값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 분할이라는 것은 범위 분할과 해시 분할을 적용을 해서 범위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해시 분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조합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용량 설계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용량이 필요할 때마다 용량을 증설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고요. 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용량 분석의 목적과 분산 절차에 대한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용량 설계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될 공간을 정의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용량 설계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설계할 때는요. 테이블에 저장이 될 데이터의 양과 인덱스나 클러스터 등이 차지하는 공간들을 예측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설계하는 목적은 디스크의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요. 확장이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설계합니다. 또 디스크의 특성을 고려해서요. 입출력을 부하시키는 것을 분산해서 채널들 간의 병목 현상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용량 설계의 목적입니다. 또 입출력의 경합이 최소화됨으로써 데이터의 접근성이 향상이 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설계하는 목적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분석하는 절차는요. 데이터의 예상 건수라든가 또 로우의 길이, 또 보존 기간이라든가 증가율을 기초로 해서 용량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이용이 될 테이블이라든가 인덱스 또는 오브젝트별로 용량을 다시 산정을 하고요.
테이블과 인덱스의 테이블 스페이스의 용량을 또 선정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이 된 모든 데이터의 용량하고 데이터베이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용량을 합쳐서 디스크 용량을 선정합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에 속해 있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 개의 컴퓨터에 분산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것을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처리나 또 이용이 많은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위치시켜서요,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해당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산 처리기와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은 작업 부하가 오지 않도록 분산해서 처리해주는 분산 정책이 필요하고요. 지역의 자치성을 보장을 해서 지역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 네트워크 안에서 지역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통신망을 통해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라고 하는 것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이제 투명성인데요. 일반적으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4대 목표라고 부르는 것이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 이렇게 4가지를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4대 목표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이제 뭐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위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액세스 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필요 없이 단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명칭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중복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곳에 중복되어 있더라도요, 사용자는 마치 하나의 데이터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말합니다. 병행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다수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을 하더라도 다른 트랜잭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병행 투명성이고요. 장애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이나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시스템, 네트워크나 컴퓨터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애 투명성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고려하는 것처럼 지역 자치성을 높게 하는 거고요. 자료의 공유성을 확대하는 거고요. 또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입니다. 또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고요. 신뢰성이나 가용성, 또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확장도 용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이라는 건 네트워크라고 하는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요. 데이터 설계가 어렵고요. 또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를 통한다라는 것은 잠재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보안은요,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술을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고 부릅니다. 보안을 위한 데이터 단위는요, 테이블 전체로부터 특정 테이블의 특정 행, 열, 이렇게 위치를 특정을 해서요, 데이터 값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데이터 보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객체에 대해서 다른 접근 권리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에서 암호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 데이터를 보낼 때 송신자가 지정한 수신자 이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을 암호화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들을 암호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되는 것은 암호문을 원래의 평문으로 바꾸는 것이 복호화 과정입니다. 암호화 기법에는 개인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가 있는데요. 개인키 암호화를 또 다르게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암호하는 거와 암호를 푸는 복호화하는 게 동일한 키로 이루어지는 것을 개인키 암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암호를 거는 것과 암호를 푸는 키가 같기 때문에 이걸 단일키 암호화 기법 또는 대칭 암호화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암호화 기법 중에는 전위 기법, 대체 기법, 대수 기법과 합성 기법 등이 있습니다.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요, 암호를 거는 것과 암호를 푸는 키가 서로 다른 키로 되어져 있는 키를 공개키라고 부릅니다. 얘는 그래서 비대칭 암호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RSA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암호화 두 번째로 접근 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접근 통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을 통제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이 접근 통제입니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객체와 이를 사용하는 주체 사이에서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을 접근 통제라고 부릅니다. 접근 통제는요,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해서 자원의 불법적인 접근이나 파괴를 예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인가되지 않은,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감시하거나 또 접근 요구자의 식별을, 사용자를 식별하거나 보안 정책의 근거로 해서 접근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들을 접근 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근 통제 기술에는요, 임의 접근 통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강제 접근 통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의 접근 통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신원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임의 접근 통제이고요. 강제 접근 통제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의 등급을 비교해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강제 접근 통제입니다. 접근 통제의 이제 3요소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접근 통제 정책, 접근 통제 메커니즘, 접근 통제 보안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접근 통제의 3요소라고 부르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접근 통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체가 언제, 어디서, 어떤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접근 통제 정책인데요. 일반적으로 신분 기반 정책, 규칙 기반 정책, 역할 기반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분 기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나 그룹의 신분을 근거로 해서 접근 제한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규칙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갖고 있는 권한을 근거로 해서 그 객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고요. 역할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의 신분이 아니라 그 주체가 맡고 있는 역할을 근거로 해서 객체의 접근을 제어하는 것이 역할 기반 정책입니다. 접근 통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된 접근 통제 정책을 구현하는 기술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접근 통제 목록, 이거는 이제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요, 특정 객체에 대해서 어떤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는 목록이고요. 능력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 주체에게 허가된 자원의 접근을 기록하는 걸 말하고요. 보안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나 객체 등에 부여되어 있는 보안의 속성들의 집합인데요. 이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승인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방법을 뜻하는 거고요. 암호화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보낼 때 지정된 수신자 이외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환을 해서 무단 도용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암호화입니다. 접근 통제 보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안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모델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밀성 모델과 무결성 모델, 접근 통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접근 통제 모델에는요, 접근 통제 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접근 통제 조건에는 접근 통제 메커니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접근 통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접근 통제 메커니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업이라고 하는 용어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백업이라고 하는 게 그 전산 시스템의 장비나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된 데이터를 보호하고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백업이라고 부릅니다.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서요, 데이터베이스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파괴나 실행 중단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을 복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장애 유형에는요, 사용자의 실수가 있겠고요. 미디어 장애라는 건 CPU나 메모리, 디스크 같이 하드웨어 장애나 데이터가 파손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구문 장애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오류나 또는 메모리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고요. 사용자 프로세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거나 네트워크에 이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이상으로 인해서 세션이 종료가 됐을 때 이것을 사용자 프로세서 장애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의 장애라든가 또 정전, 또 시스템의 파일의 파손 같이 비정상적으로 인해서 메모리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프로세스가 중단이 되는 상태를 인스턴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자,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처리 내용이라든가 상황, 이런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기록이 된 파일을 로그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그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를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복구에 필요한 로그 파일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스토리지는 단일 디스크로 처리할 수 없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서버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기술을 스토리지라고 부릅니다. 이 스토리지 파트에서는 스토리지의 종류 3가지의 기본적인 특징하고 이것을 분리만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DAS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서버와 저장 장치를 전용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컴퓨터와 외장 하드를 연결하는 방식이 이 DAS에 해당이 됩니다. 서버에 저장 장치를 관리하고요. 저장 장치를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초기의 구축 비용이라든가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고요. 확장성이나 유연성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NAS인데요. 서버와 저장 장치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이 NAS 방식입니다. 별도의 파일 관리 기능이 있는 NAS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이 내장이 된 저장 장치를 직접 관리합니다. DAS에 비해서 확장성이나 유연성이 우수하고요. 접속이 증가할 때는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AN이라고 하는 것은 DAS의 빠른 처리 속도와 NAS의 파일 공유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SAN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서버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는 방식이 SAN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이버 채널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